박진우는 수십 년 동안 제국을 건설해 왔지만 한 목소리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의 자선 갈래서 감동적이네요 아버지라는 방해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버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진우는 신라호텔 연회장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맞춤형 이탈리아 수트는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의 반짝임을 반영했습니다. 65세의 그는 여전히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었으며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은발과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얻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꽉 찬 자선 갈라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며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성공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기념합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은 항상 탁월함, 성실성,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울 엘리트들의 군중은 감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박진우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가 알리고 싶어하는 버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사업에서는 무자비하지만 자선에서는 관대하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고인이 된 아내의 기억에 헌신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식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박진우는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회사에서 쫓아낸 방법을 편리하게 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돌려주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박진우 재단의 전국 어린이 자선 단체에 대한 5천만 달러 기부 약정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더 많은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진우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그에게 연극과 같았고 그는 스타 배우였습니다. 앞줄에서 그의 현 부인 김민정은 그를 향해 밝게 웃었습니다. 40세의 그녀는 그의 세 번째 부인이었지만 대중은 그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그의 이미지에 완벽했습니다. 아름답고 세련되었고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했습니다. 박진우는 연습된 목소리로 진심으로 보이도록 감정을 충분히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감동적이네요. 아버지 목소리는 방의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명료하고 강력한 목소리는 마치 칼로 버터를 자르듯 박진우의 말을 가로질렀습니다. 군중은 돌아섰고 잘 차려입은 청중 사이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진우의 손은 연단을 꽉 잡았습니다. 그 단어, 아버지. 무언가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대 조명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누가 말했는지 보려고 애썼습니다. 한 인물이 군중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켜섰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우는 먼저 지팡이를 보았습니다. 매끄럽고 검으며 고급스러웠습니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맞춘 정장, 마지막으로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30세가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생겼고 어두운 머리카락과 어딘가 익숙한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우의 피를 얼어붙게 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제 조용해진 연회장을 통해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감동적인 가족 가치에 대한 연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지팡이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진우의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했었습니다. 김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경비! 하지만 젊은 남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자선단체의 중요한 기부자입니다. 사실 저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을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소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저의 설교를 실제로 실천한다고 믿습니다.
군중 속의 속삭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나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신중하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젊은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모를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들이 서울역에 저를 버리고 간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눈이 내렸습니다. 아버지, 눈이 내리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숨을 거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정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완벽한 화장은 그녀의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군중 속의 기자들은 휴대전화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은 그의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6시간 된 신생아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약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약간의 추가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작은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박진우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이미지에는 완벽함이 필요했습니다. 박진우는 방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낸 거짓말이 몇 분 만에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판단, 그의 몰락을 기록하는 휴대전화, 이것을 내일의 헤드라인으로 만들 기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도 약하게 들렸습니다. 최민준은 재킷 안으로 손을 뻗어 폴더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심지어 서울역의 CCTV 영상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이 왔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말입니다. 박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그의 고가의 수트를 적셨습니다. 최민준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제국이나 당신의 이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나 영향 없이 저 자신이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을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진우는 연단을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민준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겨울밤에 자신의 신생아 아들을 버릴 수 있는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당신 안에 인간적인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는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작은 포장된 선물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명동교자에서 아침 식사를 할 것입니다. 오전 8시입니다. 혼자 오세요. 이 꾸러미를 열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저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다면, 그러면 아직 당신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민준은 꾸러미를 근처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돌아서서 멍한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울역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그의 지팡이에 소리는 연회장의 충격적인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꾸러미를 바라보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완벽한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것은 그 꾸러미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덜 무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속삭임이 추측과 심판의 함성으로 커지자 박진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정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김민정은 아침 신문을 대리석 부엌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뉴욕의 모든 주요 신문은 박진우의 스캔들을 한 면에 실었습니다. 박진우 제국, 거짓말 위에 세워짐, 억만장자 장의 아동버림이라는 제목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한남동 고급 빌라 부엌을 실크 가운을 입고 서성이며 소리쳤습니다.
뭔가 해. 변호사에게 전화해. 언론에 전화해.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해. 박진우는 카운터에 앉아 65세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최민준이 보낸 작은 꾸러미가 평범한 갈색 종이로 쌓인 채 그의 앞에 열리지 않은 차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수 없어. 그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 DNA 검사, 병원 기록, 모든 것 말이야. 김민정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돈을 주면 돼. 그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돈? 모두 돈을 원해.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김민정 씨. 그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신문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이미 알아낸 최민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읽었습니다. 최민준 최첨단 기술 산업 설립자, 25세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그의 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와 적응 기술을 개발합니다. 김민정은 서성거리기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성이 아니잖아. 박진우는 텅 빈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를 입양한 가족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부부, 중산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해주지 않은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 지지, 그가 누구든 장애가 있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10번째 전화였습니다. 박진우의 홍보팀은 이미지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식당에 가야 해요. 오전 8시. 그가 말했던 대로요. 아마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에게 이성을 보게 만들어요. 박진우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7시 15분이었습니다. 명동교자는 불과 15분 거리였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정은 갈색으로 포장된 물건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 꾸러미에 뭐가 들어있어요? 박진우의 손은 마침내 그것을 잡았을 때 떨렸습니다. 종이는 쉽게 벗겨졌고 작고 낡은 사진 앨범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었을 때 그의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안에는 최민준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입양 어머니의 팔에 안긴 미소 짓는 아기, 다리에 보조기를 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어린 소년, 과학경진 대회에서 상을 받는 10대, 대학 졸업 사진. 각 사진은 행복하고 사랑받는 아이가 성공적인 남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친아버지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손을 떨리게 한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서울역을 보여주는 사진이었는데 CCTV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거친 이미지에서 더 젊은 박진우는 벤치에 있는 꾸러미에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배경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준이 언급했던 목격자였습니다. 쪽지가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박진우는 그것을 집어들고 깔끔한 필체를 읽었습니다. 일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식당에 와서 당신이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세요. 완전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없이, 변명 없이. 그날 밤과 그 이후로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에 대한 솔직함만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글쎄 그날 밤 목격자에게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진우는 앨범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진실. 그의 평생은 신중하게 구성된 거짓말들 위에 세워졌고 각각의 거짓말들은 그를 그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더 이상 기억할 수 있을까요? 김민정은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 하며 외쳤습니다. 저도 함께 갈 거예요. 박진우는 그녀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몇 분 후 박진우는 자신의 옷장 앞에 서서 값비싼 정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정교한 쇼의 소품이었습니다. 평소의 정장 대신 그는 오래된 스웨터와 단순한 슬랙스를 집었습니다. 오늘 그는 억만장자 박진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마주하는 한 남자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드라이브는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도 없고 경호팀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은 박진우가 아침 러시아워 교통을 통과하여 가장 화려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의 건물 밖에 이미 방송국 중계차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복장으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명동교자는 박진우가 평생 동안 피해왔던 바로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작고 평범하며 비닐부스와 컵당 $2짜리 커피가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는 이미 부스에 앉아있는 최민준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우아한 지팡이가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그의 수년 동안 적대적 인수합병과 치열한 거래를 통해서도 그는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나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한 가장 나쁜 일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마침내 차에서 내렸을 때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으로 가는 각 발걸음은 마지막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 위의 종은 그가 들어왔을 때 울렸습니다. 이 심판의 아침에는 어울리지 않는 쾌활한 소리였습니다. 최민주는 커피잔에서 눈을 들어 그의 어머니와 같은 익숙한 눈으로 박진우의 다가옴을 지켜보았습니다. 왔군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를 열었군요. 좋아요. 앉으세요, 아버지. 12월의 그 눈 내리는 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진우는 부스에 앉았고 비닐이 그 아래에서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커피포트를 가지고 다가왔지만 최민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문할 준비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눈이 다시 박진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12월 어느 밤 당신의 평판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한 그 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명동교자의 아침 손님들은 자신의 일을 계속했고 인생을 바꿀 드라마가 구석부스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평소 권력과 존재감을 빼앗긴 박진우는 20년 전에 버린 아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마침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제가 자주 찾던 식당에서 웨이트리스였습니다. 최지수, 당신 입양 가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마시지 않은 커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부인이 막 돌아가셨고 저는 망견자실했습니다. 최민주는 가로막았습니다. 로맨스 소설 버전은 생략해 주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부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할 때 그녀는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움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지수는 젊고 아름다웠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죽음과 사업상의 의무에 관한 것이었을 때 그녀는 제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당신에게 말했을 때는요. 박진우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사라져서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당신 아기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민준의 손은 커피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당신 다리의 상태에 대해 말했을 때 저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최민준의 말은 채찍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아버지. 거래를 기억하세요. 완전한 정직성 말입니다. 박진우의 어깨는 처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평판을 생각했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제 안정성에 대해 이미 질문하고 있던 이사회와 주주들을 생각했습니다. 바람과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은 제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은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2월에 서울역의 신생아를 벌였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나요? 박진우는 힘겹게 삼켰습니다. 저는 떠난 후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얼마나 관대한지. 최민준의 비꼬는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박진우는 커피를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일에 파묻혔습니다. 회사를 이전보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결혼했고 이혼 후 다시 결혼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최민준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제가 한 일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가장한 것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최민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거의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선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박진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아버지. 그날 밤 당신이 나를 떠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정말로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박진우의 마음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선희, 그의 첫 번째 부인의 개인 간호사. 그녀는 그날 밤 일주일 후 그에게 맞섰고 그가 한 일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돈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선희 병원에서였다는 것을 최민준이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2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돈이 박진우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양심을 영원히 잠재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제 입양 기록을 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제게 그 CCTV 사진을 준 사람이고 이 모든 세월 동안 증거를 모아온 사람입니다. 박진우는 벽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회사 지분입니까? 말만 하십시오. 최민준은 웃었지만 거기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업가처럼 생각하시는군요.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원합니다. 그는 제 킷 안으로 손을 넣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선희 씨가 작년 임종 직전에 쓴 자백입니다. 박진우는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암에 걸렸습니다. 최민준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그녀는 마지막 몇 달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서울역 그날 밤의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굳어버렸고 그의 손은 봉투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최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치명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선희 씨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유언을 변경하러 왔을 때 아버지가 아내의 진통제를 줄여 그녀를 더욱 맑은 정신으로 만들었던 방법, 아버지가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멀리 떨어져 있도록 설득했던 방법, 아버지가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통제했던 방법을 말입니다. 아니, 박진우는 속삭였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임종 직전의 자백의 아름다움은 최민준이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날짜, 다른 목격자들까지. 이선희 씨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이 편지의 사본을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명동교자는 박진우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신중하게 건설된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최민준은 여전히 차분하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봉투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안에는 이선희 씨의 편지와 함께 요구사항 목록이 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진심이었습니다. 이 요구사항들은 지난 수년간 아버지가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들을 바로잡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선희 씨의 편지가 내일 아침에 공개됩니다. 아버지의 제국은 단순히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도 형사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최민주는 봉투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결정할 시간이 24시간 있습니다. 박진우는 봉투를 응시했고 그의 손은 마침내 그것을 집어들면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최민주는 지팡이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편지 4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선희 씨는 그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록에 요구된 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민준이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박진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제가 그날 밤에 대해 진실을 말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민준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방금 그랬습니다. 진실은 아버지에게 남은 평판을 구하고 감옥에 가지 않을 기회를 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서울역에서 저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내딛었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음 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명동교자의 문 위에 종이 울리며 최민주는 떠났고 박진우는 커피와 봉투 그리고 20년간의 죄의 무게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는 것과 함께 혼자 남겨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비가 폭우로 바뀌었고 마치 하늘이 박진우의 거짓된 삶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로 돌아온 박진우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봉투를 거의 열 수 없었습니다. 비가 지붕에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2장의 종이, 이선희 씨의 편지와 요구사항 목록을 꺼냈습니다. 그는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고 그의 심장은 그가 읽기 시작하면서 두근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는 이 증언의 모든 단어가 사실임을 맹세합니다. 편지는 계속되어 박진우가 죽어가는 아내의 마지막 날들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선희는 모든 대화, 모든 변경된 처방전, 변호사들과의 모든 심야 회의를 기록한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변경한 원래의 약물 처방전 중 일부까지도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 침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편지는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진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자선 사업가로서 자신의 명성을 쌓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악행을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식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박진우는 메스꺼웠습니다. 그는 이선희가 서울역 사건의 목격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서도 그녀는 그를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정은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24시간 남았습니다. 목록을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진우는 2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요구사항들은 번호가 매겨져 있었고 각각이 이전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1. 즉시 박진우 산업의 CEO직에서 사임하십시오. 2. 당신의 개인 재산의 50%를 새로운 자선재단,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재단에 이전하십시오. 3. 당신의 첫 번째 아내의 죽음과 서울역 사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백에 서명하십시오. 4. 당신의 첫 번째 아내의 가족들을 만나 그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진실을 말하십시오. 5. 최민준을 당신의 아들로 그리고 박진우라는 이름의 진정한 상속자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십시오. 밑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결과에 직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피해온 것입니다. 박진우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리며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선희 씨의 편지 4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따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가장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박진우의 어두워지는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았고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묻힌 묘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우의 첫 번째 아내 서민정의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남편으로서의 그의 신중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서 있었고 그가 사진을 위해 방문했지만 진정한 슬픔에서 방문한 적이 없는 대리석, 묘비를 응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속삭였고 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면 눈물이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진정한 감정을 억누르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차이를 알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정이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그녀는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요구했습니다. 언론이 건물 밖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니요, 박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소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것에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홍보팀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민정 씨. 박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해온 거짓말 모두 끝났습니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그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박진우는 서민정의 무덤을 바라보며 이선희의 편지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냥 몰랐을 뿐입니다. 그는 김민정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고 몇 년 만에 사용하지 않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 여자의 주저하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박선영 씨입니까? 저는 박진우입니다. 서민정의 남편입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아버지는 그녀의 남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합니다. 박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누이 동생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제가 버린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선희 씨가 제가 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 모든 죄를 지닌 채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또 다른 긴 침묵. 그런 다음 저희 집에 오세요. 오늘 밤에 제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박진우가 전화를 끊자 그의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또 다른 문자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아버지. 많은 것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습니다. 박진우가 차로 돌아갈 때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 요구사항, CEO직 사임, 은사업계 충격파를 보낼 것입니다. 그의 이사회는 그것에 맞설 것입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김민정은 아마 그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박선영의 집으로 향해 운전하면서 박진우는 수십 년 만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지녀온 그의 거짓말의 무게는 그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최민준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전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버지, 이선희 씨만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김민정에게 작년에 그녀가 고용한 사립 탐정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녀가 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의 사고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 물어보십시오. 박진우는 거의 길에서 벗어날 뻔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의 차 사고, 그를 두 번째로 과부로 만든 사고. 그는 지금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폭풍 속을 운전하면서 박진우는 그의 결산의 날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민준과 이선희는 단지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 뒤에는 20년간의 비밀들이 있었고 각각이 이전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고 이선희의 편지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박진우가 마침내 그가 된 괴물에 대한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집은 박진우가 익숙해져 있던 고급 맨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강남구에 있는 소박한 2층짜리 집이었고 차되는 아이들의 자전거가 있었고 현관에는 풍경이 딸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아내 서민정이 항상 원했던 평범한 가정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박진우가 문을 두드리자
그는 커튼 뒤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 박선영은 그녀의 직계 가족에게만 전화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박진우는 자신이 서민정의 남동생인 박준영과 마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는 서민정의 장례식이었고 그곳에서 박진우는 슬퍼하는 남편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박준영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해 준영과 박선영은 그녀의 오빠 뒤에 나타났습니다. 60세에 그녀는 서민정과 너무 닮아서 박진우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우리 누이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거실은 서민정의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년의 부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두 명의 오빠는 벽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민정의 장례식에서 어린아이였던 조카들과 조카딸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모두 숨김없는 증오심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쨌든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 아들, 제가 버린 아들, 그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선희 씨가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선희, 서민정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간호사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마지막 몇 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포함해서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병원은 우리가 방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방문 시간을 계속 변경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는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녀가 맑은 정신일 때 아버지가 그녀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박준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박선영은 그를 막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는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박진우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민정의 진통제를 줄여 변호사들이 왔을 때 그녀가 맑은 정신이 되도록 했던 것에 대해 그녀의 가족들이 너무 바빠서 방문할 수 없다고 그녀를 설득했던 것에 대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 새로운 유언장, 서민정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서명된 유언장에 대해 그녀는 당신을 원했습니다. 그는 서민정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 그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호사들에게 당신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정의 어머니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손은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휠체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박준영이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요청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박진우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불륜에 대해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방은 치명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박선영이 속삭였습니다. 박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깊이 묻어둔 비밀이었습니다. 서민정은 아플 때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임신을 계속하면 암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선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녀를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칠 수 없었습니다. 서민정의 어머니는 남편의 팔에 쓰러졌습니다. 박준영은 그의 형제들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민정이 죽기 전날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서민정의 흔들리는 필체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갔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진우가 내가 부탁한 대로 이 편지를 너에게 주었다면 그의 영혼에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불륜에 대해 안다.
나는 아이에 대해 안다. 그 여자 종업원과 그의 아이, 간호사들은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야기한다. 나는 그가 나의 약을 바꾸고 변호사들과 거래를 해왔다는 것을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하지만 진우는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나도 비밀이 있었다. 우리가 잃은 아이, 우리 아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다. 나는 진짜 병원 기록을 아빠의 오래된 가평 별장에 숨겼다.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숨기곤 했던 느슨한 바닥 널빤지 밑에 나는 복수를 위해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결혼했던 그 남자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다. 모든 탐욕과 야망 아래에 묻혀 있다는 것을. 그가 이 편지를 너에게 주었다면 그는 마침내 자신이 한 일에 직면할 용기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나를 용서했다고 그에게 말해줘, 선영아.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미움을 가슴에 품고 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도 말해줘. 용서가 결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 모든 사랑을 담아 민정 박진우는 편지를 내려놓았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편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녀의 물건에서 찾아서 숨겼다. 나는 끝까지 겁쟁이였다. 그리고 이제는?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당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강요했으니? 박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또 다른 문자 메시지. 당신의 요구사항.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가평 별장으로 가십시오. 기록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 정확한 순간에 제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김민정의 사립탐정? 그도 또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아내의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저절로 고장나지는 않았죠. 그렇죠.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휴대전화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너무 조심했는데. 박진우 씨? 현관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경찰 형사가 자신의 배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서민정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들고 앞으로 나서자 박진우는 최민준의 복수가 과거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박진우가 묻어둔 모든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최민준은 지켜보고 있었고 이것이 박진우의 추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신문실은 박진우의 한남동 고급 빌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금속 의자는 차갑고 형광등은 거칠었고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흙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최지원 형사 앞에 놓여있는 증거 파일 더미만큼 박진우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서민정부터 시작하죠. 최지원은 첫 번째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아내, 3년 전 반포대교에서 그녀의 차를 떨어뜨린 브레이크 고장 말입니다. 그녀는 사고 사진을 펼쳐놓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새로운 증거는 브레이크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사고 2일 전에 수리점에서 CCTV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박진우는 희미한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박진우는 최근 자살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한 정비공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비공은 200만 달러가 들어있는 의심스러운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어. 박진우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필요하시겠죠. 최지원은 또 다른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린다 카터 기억하십니까? 박진우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린다 카테오는 15년 전 그의 회사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회사 회계장부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후 사라졌습니다. 찾았습니다, 박진우 씨. 최지원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은 것들을요. 건설 작업반이 당신의 옛 사무실 건물 기초 공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6m 두께 콘크리트 아래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맞춰보세요.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최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최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박진우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현재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김민정 씨는 저희 경찰관들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고 전에 그녀의 사설 탐정이 발견한 것을 보여준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불운한 사고 말입니다. 박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김민정이 고용한 사설 탐정 최민준이 언급했던 그 사람, 6개월 전 치명적인 강도 사건 전에 무엇을 발견했을까? 김민정이 디자이너 의상이 구겨지고 눈물과 화장이 번진 채 조사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괴물, 그녀는 박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편집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강호 씨가 당신이 그를 죽이기 전에 모든 것을 찾아냈어요. 최지원은 김민정을 의자로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김민정 씨, 남편분께 이강호 씨가 보여준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강호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했어요. 사본을 만들었어요. 안전한 서버를 통해 내게 보냈어요. 그녀는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2년 전 그들의 한남동 고급 빌라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입니다. 박진우가 자네의 차를 조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려워서 숨겼어요. 김민정은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이 될까봐. 하지만 어젯밤 당신 아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선희 씨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사라, 아기, 모든 것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침묵하면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박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 묻어둔 비밀, 사고로 위장된 모든 살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또 다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놀라셨나요, 아버지? 김민정 씨만 증거를 모은 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 사업만 키운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자들을 찾고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최지원은 더 많은 사진과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박진우의 권력의 벽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그녀는 말했습니다. 3건의 살인죄로 당신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국정원은 린다 카터가 조사했던 해외 계좌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수십 년간의 재정 사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검찰은 당신의 방해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한 공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박진우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는 박진우에게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말하기 전에 다른 경찰관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지원 형사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벽에 설치된 TV를 켰습니다. 최민준이 경찰서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장애 때문에 그의 완벽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를 서울역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범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메라는 최민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비췄습니다. 박진우는 그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네의 여동생 린다 카터의 오빠, 다른 사고 희생자들의 자녀들, 20년 동안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최민준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박진우 피해자 정의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박진우의 재산 50%로 운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파괴한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그의 사업 거래와 관련된 다른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을 조사하며 어떤 돈이나 권력도 더 이상 그의 범죄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최민준은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았고 박진우는 어머니와 똑같은 그 익숙한 눈빛이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최민준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때 저를 차갑게 내버려두고 당신의 명성이 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만든 겨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파괴한 모든 생명, 당신이 산산조각낸 모든 가족, 당신이 돈으로 진실을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저지른 모든 범죄,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지만
박진우는 귀에서 들리는 굉금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아버지. 사라의 병원 방에 CCTV 영상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기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했던 밤입니다. 그녀가 약을 구걸했던 밤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서서 그녀의 고통을 지켜보았던 밤입니다. 당신의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배심원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군요. 한때 공포와 조작으로 사업 제국을 지배했던 박진우는 머리를 손에 묻고 울었습니다.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치밀하게 만들어낸 거짓말과 살인의 그물이 마침내 자신의 감옥이 되었다는 끔찍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위 어딘가에서 최민주는 만족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뉴스 보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지만 그 대가는 20년간의 치밀한 계획, 수많은 희생, 그리고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성에 대한 희망의 죽음이었습니다. 박진우 산업이사회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들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아 벽에 설치된 TV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제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일 전 박진우의 체포 이후 회사 주식은 60% 폭락했습니다. 박진우의 오랜 친구이자 이사회 의장인 김태주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즉시 박진우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수석 변호사인 박수현은 서류 더미를 펼쳐놓았습니다. 최민주는 박진우의 개인적인 범죄만 폭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업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진우가 버린 장애인, 소년 맞습니다. 박수현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계획해왔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비밀리에 우리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엄격한 표정의 여자가 영장을 들고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사관 황지혜입니다. 이 건물은 이제 연방수사의 일부입니다. 모든 서류와 전자기록을 확보할 때까지 아무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박진우는 작은 TV에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감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디자이너 정장은 주황색 수의로, 이탈리아산 가죽 신발은 감옥 슬리퍼로 바뀌었습니다. 교도관이 그의 독방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우 씨, 방문객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변호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린다 카터의 10대 아들, 이제 성인이 된 김영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 기억하세요? 김영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저는 12살이었습니다. 당신이 돈 세탁 작전에 대해 알아냈기 때문에 어머니를 콘크리트 속에 묻었을 때 말입니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이 2년 전 나를 찾았어요. 김영수는 계속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 참여할지 물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콘크리트에 질식하기 전에 그 기초 공사장에서 며칠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만해. 김영수는 그를 잘랐습니다. 나는 설명을 듣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을 찾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당신이 개조한 모든 건물을 건설 작업반이 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체를 더 찾을까요, 박진우 씨? 박진우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변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는 김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면담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문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박진우 씨, 최민준이 제게 당신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창고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트로피를 보관했던 곳 말입니다. 당신이 죽인 각 사람에게서 기념품을 보관할 필요가 있었나요? 경찰서에서 최지원은 벽 전체를 덮는 살인사건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서류, 시간표. 20년 동안 박진우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녀는 경찰서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수십 건의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모두 사고나 실종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박진우는 피로 돈을 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서장은 말했습니다. 20년간의 인내심 있는 조사,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지원은 최민준의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희생자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들 자신의 조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익명으로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요.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목격자들의 군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의 두 번째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차가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박진우, 내가 네가 사라에게 한 일을 알아. 아기에 대해서도 알아. 신이 당신을 용서하시길.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김민정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민준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김민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아니요, 김민정 씨. 박진우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는 방으로 절뚝거리며 들어왔고 그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제인의 살인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던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알아요. 최민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검찰이 거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설 탐정의 증거에 대한 당신의 증언과 면책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김민정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는 겁니까? 아버지와 달리 저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랍 위에 카드를 놓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내일 연락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김민정 씨.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결정할 때입니다. 최민준이 떠나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지원 형사였습니다. 가평 별장에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선희 씨의 편지처럼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세라 랑카스터는 쌍둥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가 2명이었습니다. 최민준은 걷는 것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이 기록에 따르면 한 태아는 건강했습니다. 다른 태아는 당신과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박진우는 임신이 실패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기만 살아남도록 했습니다. 당신의 쌍둥이가 완벽하게 건강한 다리를 가진 아기였습니다. 최민준은 벽에 기대어 서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아버지의 악의 깊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그 무엇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왔습니다. 그가 박진우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문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당신이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감방에서 박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콘크리트의 균열을 세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방문 후 그의 휴대전화 사용 권한은 박탈되었지만 그를 괴롭힐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와 달리 그는 절름발이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양부모 없이도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남자에 대한 증오만 가지고 자랐습니다. 최민준은 당신의 가장 큰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방해물일 뿐입니다. 진짜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던 교도관들은 박진우가 독방에서 광적으로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할 것입니다. 비명에 가까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죄가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남자는 최민준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키, 얼굴, 검은 눈까지.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포식자의 우아함으로 지팡이 없이도요.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교도관은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진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방문객 통행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독방에서 박진우는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최민준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최민준의 쌍둥이 동생인 전구진은 말했습니다. 놀라셨나요? 박진우는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사실입니다. 전구진은 앉았고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조절되었습니다. 당신이 서울역에서 최민준을 버리는 동안 저는 아주 특별한 입양을 통해 떠났습니다. 누가 저를 키웠는지 알고 싶으세요, 아버지? 당신이 어머니의 임신을 돌봐주도록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이 편리한 사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직, 맞습니다. 전구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미소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병 조직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조직을 운영합니다. 도시 건너편에서 최민준은 최지원 형사와 함께 가평별장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이디에는 그의 양어머니의 사진이 표시되었습니다. 최민준 씨, 누군가 집에 침입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분 후 최민준은 어린 시절 침실에 서서 빨간색으로 거울에 쓰인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가족을 만날 시간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최지원 형사가 태블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비디오에는 최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나왔지만 그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그는 최의 시내의 보안 시스템을 마치 없는 것처럼 통과했고 전문적인 정확성으로 경보를 해제하고 외과적인 효율성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구진입니다. 최지원은 설명했습니다. 인터폴에 그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는 국제 용병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사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조직과 같은 조직입니다. 최민준은 옛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유일한 복수 계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있었고 훨씬 더 나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최지원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박진우 산업으로부터 이 조직에 대한 지불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들의 고객일 뿐만 아니라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감방에서 전구진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버지, 최민준이 의료기술 제국을 건설하고 장애인들을 돕는 동안 저도 무언가를 건설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조직을 장악하고 확장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진우는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지? 원하는 거요? 당신이 만든 것을 이해하게 하고 싶습니다. 최민준은 정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를 믿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 모든 살인, 모든 배신, 당신이 파괴한 모든 생명, 저는 그것들을 모두 재현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요. 그는 일어서서 재킷을 똑바로 했습니다. 마이클의 면책 거래요. 내일 검찰과의 면담에는 나타나지 못할 거라는 뜻입니다. 린다 카터처럼 콘크리트에 묻어버릴지도 모르고 제인처럼 차를 다리에서 떨어뜨릴지도 모르죠.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박진우가 숨이 막힐 듯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아들, 완벽하고 강하고 무자비한 최민준은 어머니의 마음을 물려받았지만 저는 당신의 영혼을 물려받았습니다. 마이클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어머, 이런 최민준이 내 정체를 알아챘나 보군요. 아마 지금쯤 국정원 니에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있겠죠. 가련하고 순진한 동생.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 이상의 일이었다는 것을. 박진우는 힘겹게 일어섰다. 그럼 뭐야? 뭘 원하는 거야? 최민준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게 하고 싶어요. 당신이 두 아들이 서로 파멸하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이클의 미소는 잔혹하게 변했다. 박진우 박진우의 진정한 유산이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당신이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것을. 마이클이 떠난 후 박진우는 침대에 쓰러져 떨었다. 그의 휴대전화 사용 권한은 박탈되었지만 어떻게든 그의 독방 작은 TV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똑딱똑딱 아버지. 내일 김민정이 죽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의 동업자, 그 다음 초이민준의 양부모. 당신의 비밀을 숨기는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제 식의 정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겨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길고 차가운 죽음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초이민준은 전구진 정우진에 대한 경찰 수사 파일을 응시했다. 20년 동안의 살인 모두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실수도 없었다. 그의 쌍둥이 동생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 그 자체가 된 것이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제대로 형을 만날 준비가 됐나요? 밤 12시에 어머니 묘소로 혼자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운 모든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말이죠. 초이민준은 박수현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들을 모두 죽일 거예요. 김민정, 변호사들, 내 양부모, 원래 은폐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이 주장했다. 아니요, 초이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은 단순히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살인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뭐죠? 초이민준은 지팡이를 집어들고 무게를 느꼈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할 의지가 있는 사람 말입니다. 자정에 달 아래 묘지는 고요했다. 초이민준은 어머니의 묘 앞에 서서 그의 지팡이가 축축한 잔디에 자국을 남겼다. 경찰은 감시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들이 물러서도록 설득했다. 이것은 형제 사이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초이민준. 마이클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정각이군요. 초이민준은 쌍둥이 형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반영은 치명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흔적이 없었다. 바빴겠네. 초이민준이 말했다. 지난 1시간 동안 김민정의 목숨을 3번이나 노렸어. 마이클이 미소 지었다. 몸풀기였죠. 제인의 브레이크 고장을 재현한 게 마음에 들었나요? 물론 김민정의 경호팀이 그것을 잡았죠. 그리고 린다 카터처럼 독이 든 커피도. 하지만 3번째 시도는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쯤 일어나야 할 텐데 멀리서 하늘을 밝히는 폭발이 일어났다.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불꽃이 피어올랐다. 저건 그녀의 안전가옥이었어요. 마이클은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하는 첫 번째 아내의 가족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폭발물이죠. 시적이지 않나요? 초이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수현 형사의 문자 메시지였다. 김민정은 안전합니다. 1시간 전에 안전가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경찰관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초이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있었어. 마이클이 받아쳤다. 출산 중에 죽은 어머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하지만 당신은 운이 좋았죠? 그 서울 스테이션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발견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의 미소는 잔혹하게 변했다.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에게 길러졌습니다. 조직, 초이민준, 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기업 컨설팅 회사로 위장한 30년간의 살인 청부. 아버지는 그들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마이클이 말했다. 그들의 가장 큰 성공 스토리였죠. 그들을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시키고
심지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자신의 아내들까지 죽인 사업가. 그는 최민준, 초이민준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당신을 그 서울역 서울스테이션에 버리고 난 밤에 아버지는 그들에게 나를 데려가라고 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아이로 키우라고, 그의 제국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라고. 대신 당신이 그들의 작전을 장악했죠. 세계 최고의 살인자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의 눈은 반짝였다. 이제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요. 최민준, 초이민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사진들이 나타났다. 그의 양부모의 집, 그의 사무실, 박수현 형사의 집에 대한 감시 이미지. 당신의 부모는 새벽에 죽습니다. 마이클이 말했다. 그 다음 형사, 그 다음 아버지의 범죄를 폭로하는 대도움을 준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모두 지켜볼 겁니다. 자신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서 당신은 틀렸어요. 최민준, 초이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데 20년을 보낸 게 아니니까요. 저는 조직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살인자, 모든 의뢰인, 모든 비밀. 계좌 마이클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세요. 최민준, 초이민준이 말했다. 마이클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메시지 뒤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눈이 커졌다. 전 세계에서 그의 비밀 요원들이 체포되고 있었다. 그의 계좌가 동결되고 있었다. 그의 안전가옥이 급습당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는 속삭였다. 조직이 단순히 폭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구성원, 모든 의뢰인, 아버지를 수년간 도왔던 모든 공모자들, 최민준, 초이민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당신을 키운 사람들도 포함해서요. 마이클의 침착함이 무너졌다. 그럴 수 없어. 그들은 너무 강했죠. 1시간 전까지는 말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을 때까지. 인터폴, 국정원, NIS, 전 세계 경찰기관 모두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형. 그럼 지금 당신을 죽이겠어. 마이클은 으르렁거리며 총을 꺼냈다. 이 게임을 일찍 끝내자. 그럴 건가요, 내나? 최민준, 초이민준은 평온하게 물었다. 그 반가쇠를 당겨서 아버지가 당신이 되기를 원했던 그대로 되고 싶은 건가요? 마이클의 손이 약간 떨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은 손을 내밀었다. 이것을 끝내는 것을 도와줘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도와줘요. 잠시 동안 마이클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그가 될 수도 있었던 형제의 모습. 그러자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아니,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진짜 복수 이야기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어. 그는 총을 들었다. 잘 가, 형. 묘지에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마이클의 총이 발사된 것이 아니었다. 박수현 형사가 묘비 뒤에서 나왔고 그녀의 공무용 권총은 여전히 들려 있었다. 마이클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알고 있었군. 그는 숨을 헐떡이며 최민준, 초이민준을 바라보았다. 물론 알았죠. 당신만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최민준, 초이민준은 형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끝나야만 해서 유감입니다. 마이클은 고통 속에서 웃었다. 끝?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손에 있는 것을 눌렀다. 폭발 장치. 아버지만이 전리품을 남긴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희생자의 무덤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이 묘지 전체가 날아갈 겁니다. 어머니의 무덤도 포함해서요. 최민준, 초이민준은 움찔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당신에 대해 몇 달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계획한 모든 움직임, 당신이 설치한 모든 함정, 나는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 폭발물은 몇 주 전에 제거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드러났다. 어떻게? 당신만이 잘하면서 도움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의 양부모는요. 아버지는 국정원 NIS 요원이었고 어머니는 국가안보국 NSA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서 나를 입양했고 조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더 많은 경찰관들이 그림자에서 나타났다. 마이클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끝났어요, 형. 최민준, 초이민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조직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들의 무기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인간으로 살 것인가? 마이클은 한동안 쌍둥이, 형을 응시했다. 그러자 그는 웃기 시작했다. 부서지고 괴이한 소리였다. 진정한 비극이 뭔지 알고 싶어요, 형. 박수현, 수현. 쏜 곳에서 피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새며 나왔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파괴하기 위해 20년 동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20년 동안 사람들을 구하고 장애인을 돕고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기침을 했다. 결국 당신이 그를 파괴했습니다. 친절함으로, 진실로. 그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 최민준, 초이민준은 구급대원들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뀌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이클이 속삭였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알아야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 어제까지도 내가 몰랐던 비밀. 그의 눈은 최민준, 초이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우리가 그가 버린 첫 번째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을 구급차에 태우자 최민준, 초이민준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다. 또 다른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잘했어요, 어린 형제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에게 1982년 여름에 대해 물어보세요. 부산에 버려둔 쌍둥이에 대해 물어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길을 터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감옥 독방에서 박진우는 불안한 잠에서 깨어 문 밑에 끼워진 사진을 발견했다. 1982년에 찍은 병원 아기 침대에 있는 두 아기, 뒷면에는 익숙한 필체, 그의 첫 번째 아내의 필체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박진우,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모든 자식들이 돌아올 겁니다. 묘지 대결 한 주 후 최민준, 초이민준은 연방교도소의 면회실에 앉아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박진우는 일주일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은발은 완전히 백발로 변했다. 부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민준, 초이민준은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1982년 쌍둥이 박진우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마이클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우리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 나는 25살이었어요. 박진우는 속삭였다. 내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사라, 내 첫 번째 아내는 내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죠. 강혜원. 아버지의 은행에서 일했어요. 최민준, 민준은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다. 박진우의 독방 문 밑에 끼워져 있던 사진. 병원 아기 침대에 있는 두 아기. 강혜원이 임신했어요. 박진우는 계속해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쌍둥이.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우리 계급보다 낮은 여자와 결혼하면 재산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들을 위해 신탁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지만 대신 조직에게 그들을 없애라고 했죠. 그들은 조용히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아기들에게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하지만 강혜원. 그녀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은 휴대전화를 꺼내 박진우에게 일련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나와 마이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죠?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국이 합법적으로 해체되고 당신의 범죄가 세상에 폭로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민준, 초이민준의 눈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쳤다. 이제 그들은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진우 박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몇 명이나, 내가 몇 명의 목숨을 파괴했지? 아직 세고 있습니다. 국정원 NIS이 조직의 파일에 더 많은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버린 더 많은 아이들, 당신이 파괴한 더 많은 가족들, 마이클이 그들이 키운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훈련을 받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이여, 박진우, 파크, 진우는 속삭였다. 당신이 걱정해야 할 존재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은 일어섰다. 부산의 쌍둥이들은요? 그들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은 강력합니다. 한 명은 연방판사이고 다른 한 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정보회사 중 한 곳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당신이 버린 모든 자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박진우,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몇 명이나? 7쌍의 쌍둥이. 40년에 걸쳐 흩어진 14명의 아이들, 각 쌍은 분리되어 한 명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다른 한 명은 조직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과 증오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알아보기 위한 왜곡된 실험. 나는 몰랐어.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조직을 이용할 때마다, 당신이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도록 그들에게 명령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버린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일을 한 살인자들은요, 당신의 친자식들이었습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디오 첨부 파일이 있는 메시지였다. 그는 박진우, 박진우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화면에 있는 여인은 60대였고 우아하고 엄격했다. 그녀는 박진우, 박진우의 눈을 닮았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녀는 말했다. 저는 강혜원의 딸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1982년에 임신시켰던 은행원으로 알고 있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보다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숨기고 보호하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카메라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 뒤로 당겨졌다. 나이가 다른 남녀, 모두 박진우, 박진우와 어느 정도 닮았다.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이 버린 모든 아이들, 당신이 갈라놓은 모든 쌍둥이들, 우리는 수년 동안 만나서 계획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의 복수는요,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에피타이저라고 할까요? 이제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고 당신의 범죄가 폭로되었으니 우리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화면 속으로 들어왔다. 그 여자의 쌍둥이 오빠, 연방판사의 법복을 입고 있었다. 정의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진정한 정의. 당신이 버린 모든 아이들, 당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모든 생명을 위해. 비디오가 끝났다. 박진우, 박진우는 기절할 것 같았다.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큰 가족 모임. 그들이 날 죽일 거야며 아니, 죽음은 너무 쉬울 겁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은 떠나려고 했다. 그들은 당신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이 버린 모든 아이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보도록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이 세운 모든 것을 가져다가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보도록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는 문간에서 멈췄다. 부산의 쌍둥이들은요? 그들은 그것을 랭커스터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범죄와 살인을 통해 당신이 세운 돈, 당신의 회사, 모든 것을 가져다가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노숙자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잊혀진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왜 나에게 이걸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 당신의 아이들을 버린 것, 이 당신의 가장 큰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그리고 이제 최민준, 초이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당신이 범죄로 번 돈으로 우리는 모든 버려진 아이들, 모든 잊혀진 영혼, 사회가 버리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 박진우, 박진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은 지켜볼 겁니다. 이 감옥에서. 당신의 남은 생 동안. 최민준, 초이, 민주는 문을 열었다. 아, 그리고 아버지, 부산의 쌍둥이들은 아직 하나의 비밀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직 찾지 못한 또 다른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주무세요. 어딘가에 당신의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돌아올 겁니다. 최민준, 초이민준의 지팡이가 감옥 복도를 두드리며 내려가자 박진우, 박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왜곡된 유산, 정의의 군대로 성장한 버려진 아이들의 네트워크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어딘가 부산에서 항구를 내려다보는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강혜원의 딸은 쌍둥이 오빠와 함께 술잔을 들었다. 그들 뒤 벽에는 거대한 가계도가 걸려 있었다. 박진우, 박진우의 버려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보여주었다. 세대를 거쳐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께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아주 오래 살았으면 합니다. 그가 세운 모든 것이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그녀의 오빠는 자신의 잔을 그녀의 잔에 댔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찾으러 갈 겁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파일이 열려 있었다. 박진우, 박진우의 마지막 비밀, 그의 마지막 버려진 쌍둥이에 대한 힌트와 단서, 그리고 파일 위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제주도 제주 아일랜드 병원에서 1990년에 태어난 두 아기 던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끝.